아마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만 하고 이제 영상을 끄시고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 개념이 부족해요. 가격 선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소수예요. 시점 선택을 여쭤봤는데 주린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 대부분의 주린이들이 시점 선택을 통해서 입문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암묵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수예요, 다수. 거기가. 여기는 소수고. 그러면 왜 가격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인가? 이게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자고요. 아마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저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만 하고 이제 중간에 영상을 끄시고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어려운 걸 제가 숨기고 다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생각해보고 이거를 좀 극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려움을 짚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 개념이 부족해요. 기업의 소유권 개념이 부족한데, 이게 다른 자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좀 차이예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집문서, 등기서류를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보면서 실체를 떠올려요. 그 집문서를 보면서 이게 종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집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내가 이걸 훔치면, 혹은 내가 이걸 사면 내가 이 종이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식은 희한하게 주식을 사면서 기업의 일부를 산다는 생각을 대부분 잘 못 하세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HTS, MTS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잖아요, 저희. 가격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실물이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실물이면 집값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매일 신문을 보는데 부동산면을 보면 와, 집값이 엄청 올랐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난달에 비해서 0.1%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실물이랑 그래야 되는데 이건 실물일 리가 없을 정도로 시세 변화가 심해. 막 초단 분당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을 접할 기회가, 내가 뭐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주로서 내지는 기업의 일부분의 주인으로서 가서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죠. 저희 같으면은 뭐 회사 탐방도 가고 심지어는 뭐 공장 투어도 가고 하면은 약간 실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주가 변화를 보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종목명을 그냥 모니터의 어떤 단어로 보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런 경험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이게 실물로 좀 보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기업의 소유권을 잘 안 보시는데, 이걸 기업의 소유권으로 안 보고 실물로 보지 않으면은 일단 이거를 분석할 대상으로 일단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뭔가 경쟁처럼 느껴지니까 뭐 수급 분석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본들 이게 초당 분당으로 상관없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뭐 1년 단위로 봐도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태반이던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라고 하는 회의론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가격 선택에 따르는 그런 수고로움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은 본인의 관역이 계속 움직여서 그래요. 이게 양궁 선수 보면 관역이 딱 있고 저기 가운데 넣어야지, 딱 안 맞으면은 연습하고 계속 가운데 넣는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관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관역이 계속 움직여요. 일단 크게 영향을 받는 건 그 시대의 프레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요, 원자재랑 약간 요만큼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를 가던 시절이었어요. 원자재 비슷한 거 내지는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은 이제 AI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이제 좋은 주식이고. 근데 그 사이에도 좋은 주식의 기준들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런 거 기준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뭐 지금 유행하는 거를 쫓아가라, 뭐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에 투자해라, 이런 잘 안 하잖아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고, 그리고 경제적 해자를 갖추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금 흐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관역이 명확하게 있고 이거를 아낌없이 알려줘. 근데 다들 대부분은 이 말 잘 안 들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 본인이 현장에서 찾고 있는 거는 대부분 움직이는 관역을 많이 쫓아가요. 좋은 주식의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기고, 제일 큰 문제는 주식의 가장 큰 요소가 변동성이라 그랬잖아요. 주가가 변동하는 거에서 이거 견뎌내질 못해요. 좋은 주식의 기준이 없다 보면. 빠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잘못 골랐나? 올라가면은 막 내 주식 천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로 본질적으로 주가와 별개로 잘 고른 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건, 이게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갖고 태어난 인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상들이 물려준 DNA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인간 본성을 갖고 있냐면 일단 일하는 것보다는 수고하는 것보다는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해요. 가격 선택을 하면 가치 파악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치를 파악하는 공부에 따른 고통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조금 하시는 분들도 답안지를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VIP TV 영상에 종목 관련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우수한 학생분들과 우수한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셔서 그런데 대부분의 대중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가치 투자를 1시간, 2시간 강의를 해요. 끝나고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이 뭘까요? 뭐 사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잘하시네, 이거. 100%예요. 종목 추천을 원해요.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잖아.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왔어. 답안지를 보여줘, 이런 거죠. 그게 좀 게으름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인간 본성이 조급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지 느리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왜 사람들이 가치 투자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인간 본성이고 그거는 미국 투자자나 한국 투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버핏이 그거 저기 한국 투자자들 들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되게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조급함이 있다는 거. 시장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지만 하이닉스가 그 7만 원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뻗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가격 선택보다는 시점 선택을 통해서 기다림의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간 본성 중에 좀 걸림돌이 군중심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남들이 하는 거를 같이 할 때 마음이 편하지 남들이 다 대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손 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선택은 필히 그 시점에 비관론을 가진 사람이 던지는 주식을 가격이라는 요소, 내가 파악한 가치라는 걸 가지고 이걸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엔터키를 누르기가 쉬운 게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종목 이런 거를 살 때는 훨씬 쉽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 군중 심리를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국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 선택을 하는 분들이 소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에 가까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걸 깨달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깨달음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편적인 간증 같은 건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그때서부터 주가 오르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놀랍지 않은 게 원래 시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선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뭔가 되게 나쁜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반영은요 사실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은 일이 있어야 올라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가가 더 빠질 구석이 없으면 그때서부터 오르고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없으면 그때서부터 빠진다고 생각해요. 인과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반영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뭔진 잘 몰라요. 그 시점에서 지나보면 다 알죠. 근데 몰라요 대부분은. 뭐 인간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아나요? 주식시장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온갖 일들이 터진다. 근데 주가는 신기하게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은 그때부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해석하는데 시장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VIPTV의 강의를 통해서 이거라도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도 큰 돈을 잃지 않지 않을까.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큰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다 저희가 극복을 하고 해내야 진정으로 가격 선택과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극복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즉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관점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국형 가치 투자를 읽어보신 분. 오, 다들 읽어보셨구나. 읽어보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1장에 배치를 해놨잖아요. 이 책을 딱 펼치면 이 얘기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무리 머리를 이해로 해본들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관점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8가지 가치 투자의 세계관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이거 좀 무릎을 쳤다, 공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고음입니다. 장기적 낙. 왜 좀 인상적이셨나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고 했는데 뭐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돈을 벌고 싶다면은 긍정적인 어떤 시장이건 종목이건 거기에 대한 그게 어떤 결론이지 않나라는. 좋습니다. 네. 흐뭇합니다. 네, 백조님. 제일 어려운 게 장기 투자라고 보고 네.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한국은 아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예를 들더라고요. 몇 년대에 어떤 주식이 얼마였대 지금 얼마냐. 투자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에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을 해서 반대로 그분들 단기 투자에선 도움 좀 많이 벌었나요? 미국 주식도 이제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후견 지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장기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NVIDIA 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똑하게 기억하는 게 2년 전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열광했던 주식이 뭔지 아세요? 나도 이 종목 알고 나도 이 기업 잘 알고 내가 이 기업 테슬라. 뭐 테슬라 너무 많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잘 알고 신어보고 내가 나이키? 네, 나이키 아무 얘기 안 해줘 주에 미국 주식도 만만치 않아요. 나이키만큼 또 많이 나왔던 종목이 있어요. 스타벅스. 이 얘기 안 하잖아. 그거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그럼 장기 투자에서 안 된 것들만 있나요? 장기 투자는 사실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랑 일종의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시기라고 하면 이 제품의 주식에 좀 흠이 있거나 예전에 모두가 다 주식을 팔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주식을 쟁여놨다가 이 주식을 남들이 원할 때 다시 파는 그 사이클을 먹는 일종의 차익거래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차익거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 근데 3개월 뒤에 돌려줘야 될 전세 자금으로 시장과 가격 선택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내가 그 사이클을 먹겠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가격 선택을 한 다음에 운이 따라서 뭐 많이 단기에 올라가면은 뭐 결과적으로 단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내가 장기적인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가격 선택을 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좀 약간 필요 조건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그 자체가 교조적으로 무조건 한 종목을 들고 있어야 내지는 30년을 들고 있을 종목을 내가 지금 찾아야지라고 하면 투자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버핏이 TSMC 산 케이스 보셨어요? 어떻게 됐죠? 케이스. 예. 그럼 버핏을 부정해야 되나 이제? 실망이야 이제 버핏은. 어떻게 저런 투자를 단타잖아 저거는. 게다가 돈도 못 벌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버핏의 TSMC 투자를. 투자 아이디어가 틀려서 하는 걸로. 네, 그쵸. 근데 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거 마저도 사실 틀린 건데 이거 맞춘 게 더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TSMC를 살 때는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했을까요? 단타하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했을까요? 숟가락 개수 알 정도까지 사실 보였을 것 같아. 너무 잘 아셔서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더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장기 투자는 버핏의 그 결과론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TSMC의 투자 의사결정을 한 그것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좀 인상적이었거나 이거 좀 어렵다. 저는 네, 교집 감독사고까지 예. 좋은 주식은 많고 싸기만 한 기업은 많은데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에 있는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번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런 걸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억울한 게 저 대목이에요. 같이 투자한다 그러면은 싼 것만 좋아하고 싼 것만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PER이 낮고 PBR이 낮고. 그러면 제가 왜 15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들을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을까요? 저 몸값 싸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찾으려면 1000개, 2000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추린 저게 안에 있는 거를. 그 작업이 되게 어렵고 되게 고되고 많은 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팀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싸기만 한 것만 좋아한다 이거는 참 억울하다.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억울할 것 같아. 야 너 뭐 맨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슨 1000원짜리나 타고 싼 거 좋아하는구나. 가성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명품을 중고로 사거나 명품을 싼 루트를 통해서 사거나 그러니까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은 거지 싼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사실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저는 장기적 낙관론과 회의주의를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 낙관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뭐 작게는 국가, 크게 보면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더 넓게 보면 인류,
인류는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거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 같네요. 결코 그냥 망하지 않는다. 1, 2차 세계대전, 패스트 역병, 뭐 온갖 그런 것들에도 인류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걸 두고 맨날 망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투자하면서 역사 공부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게 최악이 아니라는 거에 되게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체 시스템이 그분들 맘대로 되게 비관적인 분들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좀 갖고 있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주식으로 갖고 있든 현금으로 갖고 있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망한다고 최악을 고려하면은.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사실은 낙관론을 발휘하는 게 차라리 낫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과거 선인들도 다 얘기를 하신 거죠. 구루들도 얘기를 하시는 바죠. 근데 갑자기 반대말이 되는 회의주의, 되게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좀 부정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장기적 낙관론은 한 어떤 체제, 한 덩어리. 회의주의는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여러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문제에서 회의주의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은 믿되 그렇다고 개별 투자 대상이 되는 걸 다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서 정말 확신이 가는 그런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고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론이 막 만연할 때도 별로 안 흔들려요. 근데 이걸 충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에서 이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좀 부딪히는 말 같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확률론적 사고거든요.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은 나쁜 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더 나가면 가격 요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저평가 정도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좋은 면을 봐요. 근데 주가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쁜 면을 봐요. 사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 대한민국에서 김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주가 내려가 계속 저평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쁜 것들 막 커져 생각이. 근데 주가만 올라가자면 희망이 막 커져.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크게 기회도 놓치고 돈도 크게 잃는 게 다 사실 확률론적 사고를 잘 못해서 그래요. 확률론적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해놓고 좋은 면이 나쁜 면보다 더 많고 그리고 그게 주가가 낮은 지점 저평가가 좀 심할 때 나쁜 거보다 좋은 게 더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리스크는 작고 업사이드는 크다.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는 적어졌고 상방 업사이드는 있다. 안 오르면 지금 가격에선 더 빠지진 않을 테니까 크게 상관없다.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확률론적인 사고를 거쳐서 내는 결론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나머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궁극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는 확률론적 사고이고요. 그리고 확률론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순환론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확률론적으로 아까 그 SK 하이닉스 케이스처럼 안 좋지만 다시 좋은 날이 오고 또 좋은 날이 오는 회사가 또 안 좋은 날이 뭐 H&M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겠죠. 되게 좋은 날이 오는데 갑자기 막 죽을 듯이 안 좋은 날이 오고 근데 또 죽을 듯이 안 좋다가 또 컨테이너 운이 올라가니까 또 좋아지고 이렇게 산업도 유행도 그리고 시장의 선호도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 순환을 할 때 위너가 되는 거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 혹은 기대감이 낮았던 종목 이런 것들이 그 순환론에서 평균 회귀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감에서 고가 매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는 그런 개념을 한꺼번에 익히셔야지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가격 선택의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극복 방법은 어쨌든 투자는 경쟁이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이러면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더 나은 성적을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랑 뭐 똑같은 정도 노력하고 똑같은 정도 공부해가지고 뭐 남들보다 차별화된 성적을 낸다? 사실 이거는 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급훈으로 이제 달아나도 어색하지 않은 뭐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뭐 더 나은 내일 기다리는 사람 정신병자 뭐 이런 이제 명언도 있잖아요. 가치 투자하면은 약간 게으르고 느긋하다라는 인식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되게 계시. 본인도 되게 바쁜데 모니터 막 6개씩 달아놓고 바쁜데 버핏 사진 보면 신문 읽고 있고 막 책 읽고 있고 이러니까 되게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우위를 노리고자 하는 우위를 갖고자 하는 분야가 좀 다른 거죠. 영역이 좀 다른 거죠. 열심히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도.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무슨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느냐? 저희 VIP 자산운용에 근무 강령이 있습니다. 리서치 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빨리 뜨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연결해서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럼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정보 우위라고 하는 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 보편화된 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수출 데이터 같은 거를 본다든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회사가 분기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가늠하는 지표로서 아는 사람만 알던 방법이 요즘 뭐 너무 다 해서 사실 이걸로 냈지가 안 나는데 그런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채용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찾아보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거기 숨겨진 정보들 딱 사업 계획을 딱 거기다가 왜냐면 사람 뽑아야 되니까 우리 뭐 할 거고 해외 지사 만들 거고 뭐 외국어 능통 이러면 아 해외 진출하는구나 이렇게지 않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정보 우위고요. 그리고 탐방을 가서 듣는 얘기들 최근에 이제 상황이라든지 혹은 얘기하면서 이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 얘기해 주는 것들 탐방을 되게 즐겨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 우위에서 앞서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우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정보고 이미 나타난 정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에서 뭔가 더 2차, 3차 깊이 있는 해석을 하거나 혹은 묻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처럼 정보의 속도가 빠르고 텔레그램으로 막 공시 나오자마자 몇 초 만에 돌고 이런 데서는 갈수록 사실 저는 분석 우위가 되게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할 때 정보를 많이 알았으니까 내가 이 종목으로 성공할 수 있겠지는 조금 착각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그걸로 엣지가 나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해서 분석 우위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해외 기업 사례도 보고 한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 경쟁사까지 해서 다 보기도 하고 매일 신문 읽고 주말에 주간지 읽고 그런 것들이 사실 책을 읽고 하는 게 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통찰력 결국에는 분석 우위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가 딱 이거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인상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석 우위 사례는 뭐였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 이제 담배인상공사 지금 이제 KTNG죠. 그 종목이 상장이 돼 있었는데 담배값이 인상된다라는 소식이 났어요.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어. 정부와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 어떻게 반영했냐면 다 던졌어요. 악재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도 줄고 어차피 세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담배인상공사에 특별히 뭐 수혜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던졌어 그거를. 뭐 사실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뭐 제대로 먹여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버렸어. 미련도 없어. 다 버렸는데 그거를 외국인이 싹 다 받았어. 실제로 저희랑 교류하던 외국인들도 KTNG를 꼭 저한테 물어보거나 당시에 KTNG 탐방도 같이 간 적도 있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KTNG에 관심이 많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칼 아이칸 이런 사람들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대주주도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분율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걸 외국인들이 그때 싹 다 먹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었느냐? 본인들 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담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상장 기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필립 모리스, 알트리아 이런 게 있었는데 쭉 그 회사들을 본인들이 오랫동안 봤는데 이 회사들은 담배 값을 올릴 때마다 흡연율을 낮추려고 올릴 때마다 단기적으로 악재인 것 같았는데 항상 호재였어. 항상 이 매출과 이익은 늘어났어. 왜냐면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사람들이. 가격 올려도.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똑같은 정보였지만 반대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 외국인이 담배인상공사 케이스에서 이긴 거는 본인들의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담배값 인상 이후의 현상은 외국인들이 예측했던 대로 갔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분석 우위가 초과이익을 줬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기억인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가지고 저희는 다 써야 돼요. 보고서 올리는데 여기 보시는 1553건 21년 동안 쌓여있는 DB예요.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있습니다. 이건 탐방간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걸 하냐?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지적 유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보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자들, 펀드들 혹은 심지어는 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직접적으로 경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좋은 가격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우위와 분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저희는. 그런데 여기 또 심리 우위라고 하나 있잖아요. 이게 빠지면은 이거 아무리 해도 못 사요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 어떤 심리적인 우위, 관점이 다르든지 타고났든지 저는 성공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호재 하나도 없어 보이는 줄줄 빠지기만 하는 종목인데 에이 그냥 분석 그냥 사놨어.
근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 근데 나중에 올라가는 이유가 사후에 알게 됐어. 근데 막 사람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사. 근데 그거는 그 이후부터는 끝이 안 좋았어. 나는 돈을 벌었어.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은 이 심리 우위가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 체화가 돼야 돼. 예를 들면 KTNG 사례도 얘기하고 뭐 과거에 IMF니 뭐 금융위기 다 그때 돈 벌 기회라고 하지만 그때로 여러분들 다시 갖다 놓고 정보위 분석위 딱 주고 엔터키 눌러보라고 하면 제 장담 못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진도준처럼 가가지고 막 9.11 테러 때 사고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내가 펀치가 나가려면은 이거는 체화되어 있는 본능적인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박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비관론자로부터 사서 낙관론자에게 파는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요걸 다시 얘기하면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은 잘 와닿는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어떤 관점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